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트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348페이지부터 살펴보고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 블록체인 등장의 절묘한 타이밍,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어떤 타이밍에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등장을 했을까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국가의 자본 통제를 무력화하면서 가치물을 쉽게 이동하는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특히나 국가의 능력에 도전하는 속성 때문에 지정학 게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국은 정보통신과 또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정보의 발달로 첨단의 기술들을 누려가는 그런 흐름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서 경제적 이윤을 취할 뿐만 아니라 정부보다도 이 IT 기업들이 개인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치 성향인지, 소비 규모는 어떤지, 또는 심지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중국은 국가가 정보통신 기술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ZTE는 이란 통신회사의 기술을 팔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과 통신 기록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 또 빅데이터, 로봇, AI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가 10억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일관된 사회평가 점수를 매기고 관리하는 그런 사회공학이 가능하다는 상상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 자유 상태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이 기업들로 하여금 이윤의 추구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생활 정보를 알아내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정부가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그래서 정보통신과 이 IT 첨단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CBDC를 설명하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서 CBDC에 대한 경계심을 갖자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CBDC의 편리함, 디지털 화폐의 편리함, 결제 수단의 편리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첨단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픈된다는 이런 관점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정학적 의미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인정했는가? 미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은 다 알고 있죠. 또 미국 역시도 이러한 형상 속에서 가끔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규제를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노출되어 왔고, 또 달러가 최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이 달러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의 그런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작용해 왔고, 또한 우리 결제 수단에서 사실 편리함을 누리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여러 면에서 편리함이 있지만, 그러나 환율 부분에서의 그런 통제를 잘 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트코인이 중국의 전략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손쉽게 자본을 끌어오거나 해외로 유출할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중국 당국이 환율을 조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억제를 해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왔는데 이제 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국민들이 가치가 절하된 위안화 대신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의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보다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비트코인이 중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내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외화 자산이 유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트코인을 중국 당국은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의 외화 자본이, 외화 자산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 내의 투자 자본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공산당의 사회 통제 수단은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자본이 줄어들다는 것은 부자들의 자산 이동을 감시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렇게 되면 서민 통제에 대한 정당화를 실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중국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중국 공산 당국은 더 통제하려 하고 더 옥매려 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CBDC 발행을 제일 먼저 서두르는 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중국은 100만 장자들과 억만 장자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매년 30에서 60%의 부자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중국 서민들의 지지는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앞섰고 공동부유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부자들을 규제해온 것도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이 부자들의 자산 이동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는 이 서민 통제 정당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CBDC 발행과 맞물려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인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본 통제에 대해서 기업과 개인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비 수단을 가진다는 사실은 미중 대립 시대에 적지 않은 그런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 것일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제 자본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개인들이 비트코인 이런 대비 수단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 당국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중 대립이 아주 강한 이 시점에 이런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일개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대비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투자 자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보자고 강조한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비트코인은 도대체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알트코인과 다르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쉽게 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다른 알트코인은 수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단기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의 열매도 달콤하지만 그러나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코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왜 수많은 알트코인과 다른 겁니까? 다른 알트코인과 구별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게임 상대가 강대국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고 개당 가격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런 관점, 시가총액 1위라는 것, 그리고 가격이 높다라는 것, 또 변동성이 작다라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개별 국가들이 선수로 참여하는 게임, 즉 지정학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임의 양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함부로 금지하기 어려울 만큼 철저하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법정에 불러세울 타겟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다른 알트코인은 다 주인이 있죠. 탈중앙화되어 있는 코인도 있지만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정에 세우거나 의회 청문회로 불러들일 주체가 알트코인은 존재하죠. 거의 대부분 코인들은 이 두 가지 조건,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법정에 불러세울 타겟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결심하는 순간에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알트코인과 차별화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금지야말로 비현실적 이상주의다라고 작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금지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기존의 화폐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울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채굴 자체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2100만 개라는 제한된 숫자가 다 차기까지는 채굴이 계속될 텐데, 그럼 그 채굴을 멈추게 하려면 채굴의 현장을 습격해서 채굴기를 압수해야 되죠. 그러면 또 채굴기를 압수하고 채굴을 멈추게 하려면 전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의 전기를 어떻게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거래소도 폐쇄해야 되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멈추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가는 얘기합니다. 지정학적 질서를 역행할 수 없는 개인들, 그러니까 지정학적 질서의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없죠. 게임 체인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들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없는 개인들이 보편 질서로 향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은 곧 버스 탑승권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보지 말자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생존수단으로서, 이 지정학적 시대의 생존수단으로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정학이라는 지정학의 의미는 지리적인 부분인데, 이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세계 통합이 깨지는 시대라고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지정학의 시대, 지정학이 무엇이냐? 지리적인 여건, 지리 때문에 세계 통합이 깨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과거에 형성되었던 지리적인 현황과 현재 형성된 지리적인 현황 속에서의 대륙 간의 충돌, 또 해상에서 충돌, 이것은 과거 영상에서 계속 다뤄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무질서가 보편 질서를 압도하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상주의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 긴장감 있는 이런 세계는 이상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평화와 또 세계가 공존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지역적인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지정학적 위기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이 멈추고 평화로만 간다라는 아니란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작가가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무질서가 보편 질서를 압도하는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정학적 위기가 닥치면 많은 가장이 가족들만이라도 국경을 넘어 안전한 나라에 머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일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폴란드 국경지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향했던 세계인의 자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전쟁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 가까운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상황 속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폴란드 국경을 넘는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사진들은 많이 게재가 됐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폴란드 국경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좀 퀘스천 마크가 붙었던 게 있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종이 달러도 갖고 있었을 거고, 우크라이나에 쓰는 화폐도 갖고 있었을 거고, 또 금괴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트코인이나 또 다른 암호화폐를 갖고 있었던 것들을 현금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전쟁이 여러 지역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무거운 금괴와 종이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중에서 어떤 가치물이 가족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봐야 한다. 이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대비책으로서 우리가 보유할 수단으로 봐야 됩니다. 재테크 수단은 좋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작은 상황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타이틀로 붙어서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 책들이 있죠.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안내하는 책도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의 역사를 얘기하고 또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트코인을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매매할지 매매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부각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절대로 없어지는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것, 아무리 세계에서 각국 정부들이 규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가치, 비트코인의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누를지라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자산이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수많은 알트코인과 다른 점을 얘기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만큼 차별화되고 유일한 대비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바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금지하기 어려울 만큼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법정에 세울 타겟이 없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매매나 정보 차원에서 도움드리기 위해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 링크에 참여를 통해서 비트코인 책 PDF 파일을 공유받으실 수 있고 또 실시간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시간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셔서 링크에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